12번. 공부 학습 범위는 물리학 원학 다 전공이. 다 하고 나면 수업 내용을 충분히 쫓아 과제를 다 하면 모의고사는 1등급 나와요. 학교 시험 내신이야 뭐 당연히 뭐 1등 나오겠죠. 공부량이 많아서 조금 힘들겠지만 방학 때 좀 고생해 놓으면 학기 중에는 별로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6주, 2달도 아니에요. 6주 짧고 굵게 물리를 원장해서 학교 내신이랑 모의고사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물리가 아무래도 좀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 계산도 좀 나오고 해서 다른 과학하고 좀 다르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불필요한 수식은 최대한 안 쓰면서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할게요. 매 회차마다 이 정도 두께감으로 교재가 나갈 건데 이거 김현신 선생님 강의실 아니에요? 물리. 네? 물리 맞아요? 아니요. 아니. 바뀌었네. 무슨 수업 들어갔어? 까먹었어? 여기 앞에 한번 물어봤어.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공의 힘이라고 내신 교재가 있는데 이거를 6주 안에 다 끝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얘는 좀 쉬워. 그래서 이제 혼자 풀 수 있는 난이도고 어려운 문제는 드물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이 프린트물은 좀 어려워요. 얘는 내공의 힘보다는 훨씬 어려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면 충분히 학교 시험 정도는 뭐 거의 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 학원에 계속 있거든요. 금토일 또 종일 있어요. 아침에 와서 밤늦게 11시까지 있으니까 교무실로 오세요. 공부하다가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안 풀린다 하면 그냥 끙끙대지 말고 그냥 와. 처음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 혼자 끙끙 앓면서 풀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있어요. 지금 초기에는 불필요하게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냥 와서 물어보는 게 더 빨라. 혼자 끙끙 앓고 1시간 보낼 걸 그냥 와서 그냥 5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10배의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영리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끙끙 앓면서 안 풀릴까 이러지 말고 찾아와서 그냥 물어보세요. 물리가 뭐 현대물리, 뭐 연력학 이런 짜잘한 것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1학기 때는 역학을 주로 다루고 그러니까 뭐 중력이라든가 뉴턴 역학이라 이런 걸 다루는 거야. 2학기 때는 전자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들을 크게 두 파트로 돼 있어요. 이제 조금 뭐 연력학이나 현대물리나 이런 개념들이 조금 있는데 뭐 아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잡아야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고 학교 중에도 시간 지나면 좀 까먹으니까 역학이랑 전자기는 몸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까먹을 일이 없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연력학이나 뭐 현대물리나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까먹을 수 있어. 머리로 공부하는 거랑 몸으로 공부하는 게. 그런 것들은 좀 시험 직전에도 한번 이렇게 공부했던 자료들 다시 돌아보면서 리마인드 해줘야 돼. 오늘 역학 첫 번째 단원 힘과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제 1페이지에 물리에서는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력 있게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잘 적용을 해야 혼동되지 않아. 이게 처음 물리 배울 때 좀 여러분들한테 좀 괴로운 일이긴 한데 그 정의를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나중에 좀 오류가 안 나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건 변이와 이동거리 개념을 배울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큰 우리가 구별할까? 큰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에너지 단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를 다루기 시작하면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거를 이동거리로 착각해 버리면 오류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변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문제가 풀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지 잘 몰라도 일단은 쫓아와야 돼. 그 필요성 못 느끼는 게 당연하지. 끝까지 다 경험해봐야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니까. 변이는 위치의 변화를 줄여서 표현하는 거야. 이동거리는 움직인 거리. 약자로 많이 쓰는 물리는 할 때마다 한글을 쓸 수 없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해서 D라고 줄여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S로 줄여 쓰기도 해. 디스플레이스먼트 S, 디스. 이동거리를 랭스 L이라고 줄여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들 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 설수가 오른쪽으로 한 10m 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한 5m 이렇게 왔어.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야. 지금 겹쳐서 그리기 좀 머리가 따로 그린 겁니다. 시작해서 10m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5m 이렇게 왔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건 그래서 얼마나 이동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철수는 10 간 다음에 뒤로 5 왔으니까 결과 얼마를 움직인 거지? 그래서 L은 15다, 랭스는 15다, 이동거리는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물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동 거리도 뭐 너무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개념이 위치의 변화야. 나는 척추말의 과정에 관심이 없고 야 시작과 끝만 보러. 그래서 지금 어디 있다는 건데 시작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5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거를 위치의 변이라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뭐 중학생 때 지금 중학생이지 얼마 전에 배웠겠지만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복잡하게 수식 계산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쉽게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때가 있어. 간단한 계산. 근데 만약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계산하면 너무나 어려운 수식을 거쳐서 답이 나오거든. 물리가 그런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근데 거기서 위치의 변화 이걸 딱 잡아서 문제를 풀 때가 있는데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시작과 끝만 보자. 그런 개념을 위해서 지금 배웠던 거야. 다시만 할게. 어쨌든 위치 변화는 지금 얼마입니까? 5고 이동거리는 15. 그런 차이가 있다. 넘어갈게요. 자, 속력, 속도
구별해서 좀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변화를 다룰 일이 많아. 근데 왜 물리가 변화를 좋아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머리 안에 중추신경계가 있잖아. 중추신경계의 코어에 편도체라든가 해마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어. 뇌 깊숙이. 그거를 뭐 좀 이해하기 쉽게 파충류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파충류가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진화했다고 그런 거거든. 파충류뇌는 그러니까 그 파충류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우리랑 큰 차이가 없어. 우리는 대뇌피질이 있고 뇌가 좀 크긴 하지만 겉에가 그런 거고 중추신경이 거의 비슷해. 자, 근데 지금 내가 왜 파충류뇌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뇌가 충분히 크지만 우리가 어쨌든 파충류에서 왔잖아. 파충류는 뇌가 작아.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만 처리해. 그러다 보니 눈 뜨고 살아갈 때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외부의 정보를 다 처리하기가 벅차.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딱 샀는데 한 몇 년 쓰면 5년 정도 싹 할까? 그럼 어느 순간 좀 느리기도 하고 저장 공간이 꽉 차서 이렇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최신 기종을 사잖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파충류뇌는 너무나 이렇게 좀 용량이 작고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외부 정보를 처리해야 되거든. 자, 질문. 눈 뜨고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반드시 뇌에 저장하고 그거를 연산 처리해서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해야 할 때 어떤 정보가 가장 생존에 중요하겠어? 생물학적으로는 첫 번째 포식자, 두 번째 먹이, 세 번째 짝이야. 포식자를 인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야. 뱀이 쓱 나왔어. 개구리가 도마뱀이 그걸 모르네? 그 끝인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포식자는 인지. 두 번째 먹이. 파리가 날아가 낚아채서 먹어야지. 작은 생명체 기어가 낚아채서 먹어야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죽는 거야. 이 정보를 모르면. 세 번째 짝을 얻어서 그 세대 전수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종되는 거야. 끝.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인지해야 돼. 결정적으로 생존에 중요한 정보야. 이 세 가지의 정보에 공통점이 있어. 물리적으로. 뭐냐? 움직여. 자산가 움직여. 그럼 어떻게 내가 정보를 처리하려면 이렇게 지금 보유하잖아? 아무 정보도 입력하지 않아. 싹 다 제거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분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만히 있는 분필은 인지 안 해도 돼. 이거는 뭐 먹고 사고 이거 뭐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파리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낚아채서 먹어야 돼. 아니 뭐 작은 들쥐가 막 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낚아채서 먹어야지. 작은 건 잡아채서 먹는다.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인 거야. 두 번째, 나보다 덩치가 크게 나왔어. 곰이 등장해.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무조건 달려야 돼. 무조건 뛰어야 돼. 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큰 게 오면 무조건 뛰어야 돼.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아? 어떤 공격기 가는데 나보다 등치가 한 2배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괜히 쫄려. 이유 없이. 파충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뇌가 파충류에서 왔기 때문에 포식자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약간 두려움이 들고 교감신경이 자. 그래서 일단 달릴 준비를 하는 거야 몸이. 세 번째 짝.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한 10년, 20년 더 살면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주 깊숙이 저장되는 정보들이 있어. 그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성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호기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좀 만나고 싶거나 그런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는
내가 좀 좋아했고 흥미로워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있어. 여러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초등학교 때 뭐 짝사랑했던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는 굉장히 깊숙이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지난 학기에 왼쪽 오른편에 앉았던 친구는 이름도 기억 안 날 거야. 기억이 안 나. 한 10년 지나면 얼굴도 기억 안 나. 근데 20년 전에 짝사랑했던 애는 기억나.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 저장하고 잘 처리해야 돼. 근데 짝도 움직이는 뭐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인지해야 되고 잘 정보를 처리해야 돼. 사람도 그래. 그래서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학원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눈과 귀와 감각기관으로 인지가 됐을 거야. 근데 잘 생각하면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지. 뭐 학원 앞에 있는 가로수 기억나? 기억날 리가 없잖아.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왔다면 내 앞에 앉았던, 내 옆에 앉았던 사람들 얼굴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기억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 그런 정보는 다 제거해야 돼. 왜냐면 너무 많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최소 10GB 정도의 정보가 여러분 눈과 귀로 들어왔을 건데 다 제거한다 보게 돼. 그거 다 기억하고 다 첨단 처리하려면 배가 터져. 그럼 뭐만 주의 깊게 처리하느냐? 아까 방금 언급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움직이는. 파충을 그렇게 인지해.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개구리는 움직이는 것만 인지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인지해. 근데 개구리는 그렇잖아. 만약에 얘가 얘랑 공놀이를 해. 내가 공을 얘한테 던져줬어. 그래 얘가 캐치볼 하는 거야. 나한테 또 그 던져줬어. 이런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인데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량이 작기 때문에 공과 사람과 공놀이 하는 모든 걸 정보 처리할 수 없어서 움직이는 것만 보인다고 그랬지 인지한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공만 보이는 거야. 근데 공도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의 세계에서 공이 갑자기 휙 생기면서 날아가.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 정지하자마자 사라져. 휙 생겨서 날아가. 정지하자마자 사라져. 자, 그럼 개구리 입장에서 물리관성계가 어떻게 되느냐? 개구리에게는 자기와 다른 모든 관성계는 보여.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랑 동일한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관성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물리법칙을 적용할 대상이 없어.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개구리한테는 없어. 퍼셉션 자체가 안 돼. 근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보여. 파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개구리도 옆에 가만히 있어. 파리가 날기 시작할 때 낚아채서 먹고. 그래서 파리는 죽은 파리를 먹지 않아. 아니, 개구리는 죽은 파리를 먹지 않는 거야. 먹인데도 못 먹어.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근데 줄에 실에 매달아서 파리를 움직이면 그때 먹는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인지하고 낚아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결국 파충류 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물리 얘기할 때 자꾸 무슨 상대 속도 개념, 관성계, 뭐 얘하고 같이 움직일 때, 쟤를 바라봤을 때 하면서 또 이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움직임, 변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렇게 진화해서 그걸 하는 거야. 인간이 운동에 관심이 많고 변화에 관심이 많은 건 그냥 뇌가 그렇게 진화해서 그런 거고, 조금 더 우리는 그래도 대뇌 피질이 있잖아. 보이는 그대로 믿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가, 인간은 스스로가 굉장히 감각기관이 아주 정밀하거나 오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 인간은 그래도 똑똑해서 우리도 개구리지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인지 못하지만 분명히 저기 뭐가 있어. 분명히 더 고차원의 세계가 있어. 그 고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고 듣고 데이터를 얻어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도 찾고 뭐 11차원, 21차원 이런 촉근 이론도 만들고 하면서 느끼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숫자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계량화되고 객관화된 데이터로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잘 맞아떨어져. 우주 바깥으로 쏘아 올리려면 연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를 태양광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할지까지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겨워, 또 속도 또 속력, 또 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왜 할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타고났고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관성에서 우주를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논리 법칙들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지? 갑자기 또 왜 속도랑 속력 이런 얘기 왜 할까 싶겠지만 내가 속도, 속력이라고 이렇게 싱겁게 쓰지만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크다. 변화를 알고 싶은 거다. 변화를 예측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도 하고 또는 그것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거에 여러분 첫 단추로 아주 기초적인 걸 좀 배우는 거다. 속도, 속력 배우면 모멘텀도 알 수 있고 힘도 알 수 있고 에너지도 알 수 있고 쭉 갈 거 아니야. 막 저 궁극의 끝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서 이렇구나. 조금 이해가 되겠지. 그런 거니까 왜 그렇게 물리는 속도, 속력을 집착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아마 외계인들은 속력, 속도부터 배우지 않을지도 몰라. 인간이 파충류에 지내서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많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면 걸린 시간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 뭐 변화가 생겼겠지. 변화가 안 생기는 건 관심 없어. 뇌에서 처리조차 안 한다. 변화가 생겼어. 근데 변이가 생겼으면 속도.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생겼으면 속력. 그렇지?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다 돌아왔다 했을 때 변이 값과 이동 거리가 달랐잖아. 같은 이유로 속도와 속력은 다를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건데 그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볼게. 어떤 사람이 출발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서 처음 위치보다 많이 멀어졌어. 어느 정도 멀어졌을까? 한 12 정도 멀어졌다 했잖아. 한쪽 방향으로 12만큼 걸어간 거야.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서 처음 출발 지점으로부터 한 8 정도 해당되는 위치까지 다시 걸어갔어. 그래서 12만큼 간 다음에 뒤로 돌아서 처음 출발 지점으로부터 8 정도 되는 위치까지 걸어갔어.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니? 자, 이런 상태야. 지금 물리적인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만약에 4초라고 한다면 속도는 얼마일까? 스타트가 0이야. 자, 속도는 얼마일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평균 속도란 말을 써요. 왜냐면 속도가 계속 변해. 계속 변해.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근데 이제 평균 속도는 뭐냐면 4초 동안에 일어난 일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뭐? 걸린 시간. 분자는 속도니까 뭐가 나와야 돼? 위치의 변화, 변이가. 변이는 얼마지? 0에서 10이 찍고 뒤로 이렇게 왔어. 중요한 건 얼마야? 야, 그래서 시작을 얼마로 했어? 0이 될지
그래서 어디에 가 있는 거야? 8에 가 있는 거야. 이거 위치 변화가 얼마지? 8에 8. 그래서 4초 동안에 8만큼 위치가 변했으니까 속도는 얼마? 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를 줬는데 문제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좀 이해가 돼.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분모는 똑같아. 시간은 째깍째깍 똑같이 흘렀는데 이동거리가 전체 이동거리가 이제 좀 바뀌었어. 같은 상황이지만 0에서 출발해서 12까지 간 다음에 12에서 8로 왔으니까 10에서 8로 왔다는 건 얼마나 움직인 거지? 뒤로 얼마큼 움직인 거야? 4만큼 움직인 거야. 스타트에서 0부터 12까지 간 다음에 12에서 4만큼 왔으니까 얼마니? 4초 동안 일어난 일이고 12에다가 4를 더해서 얼마? 4가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속도와 속력이 다를 수 있어. 그걸 좀 분별해서 이해를 해주시겠다. 자, 3페이지에 가속도 있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는 걸릴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그래서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빼는 거야. 그래서 수식을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 델타라는 걸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거는 차이라는 뜻이야. 차이. 그리스 문자 델타. 대단한 건 아니고 V2 빼기 V1 처음부터 나는 그걸 써야 되는데 맨날 쓸 때마다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델타 V 이렇게 줄여 쓰게 돼. 속도의 변화다 이런 뜻이.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로 빼서 시간 나오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문제를 주로 풀 건데,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1차 함수, 2차 함수 다 배웠잖아요. 이거를 공식을 다 물론 외우긴 할 건데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사실 뭐 다 등속도 문제밖에 안 나고 등가속도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1차, 2차 함수인데 지나치게 뻔한 내용을 어렵게 푸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수식을 안 쓰고 좀 저렇게 시간 안에 좀 풀려면 그래프를 푸는 게 빠르다. 지금 3개의 그래프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개 중에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를 치고 웬만하면 두 번째 그래프가 다 풀 거야. 왜냐면 두 번째 그래프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 3개 그래프 중에 가장 정보의 양이 많고 문제에 적용할 여지가 커. 이게 중요하다.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가 아까 뭐냐면 시간축은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등속도 문제는 뻔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 그래프를 풀 가치도 별로 없어. 속도가 일정한데 뭐 대단한 문제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주로 물원에서 나오는 거는 등속도, 등가속도 문제. 특히 직선 운동은 많아. 약간 가속 운동을 할 건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나 점점 속도가 느려지거나 점점 속도가 늘어지는 것도 등가속도야. 마이너스라는 가속도가 계속 붙으니까. 마이너스라는 속도 변화가 있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게 등가속도입니다. 자,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차가 달릴 건데 처음에는 10으로 가다가 20으로 가다가 30으로 가다가 40으로 가다가 이렇게 점점 속도가 커질 수 있지.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시간의
등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 알겠지만 각각의 시간마다 속도가 점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1차원이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푸는 거야. 끝. 나머지는 이걸 제대로 다 하는 거야. 봐봐.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다면 내가 만약에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봐라 하면 잘 생각해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가 가속도죠. 우리가 1차원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즉 이 그래프에서 뭐가 가속도일까? 그렇지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를 이동해요. 이 기울기가 그대로 가속도 그래프가 되니 굳이 얘로 문제를 풀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게 해석할 내용이 별로 없잖아. 기울기를 활용할 일이 많다. 얘를 그리지 말고 시간 가속도 또 얘기해. 이해했어? 그다음 시간 이제 위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를 갖다가 그다음에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어. 요걸 갖다가 넓이를 구하면 자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그럴 때마다 속도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뭐 그냥 일정했다. 속도가 일정했다.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뭐나? 등속도 문제에서 거리잖아. 근데 시간이 변한다 해도 이걸 아주 작게 여러 개의 사각형의 합으로 본다면 아주 촘촘하잖아. 각각의 시간마다 변하는 거리를 이렇게 누적해서 다 더하면 지금 이 아래분의 넓이는 머리가 할까? 이 넓이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위치가 되겠지. 위치 움직인 거리라든가 변이가 되겠지. 그대로 그리면 얘가 지금 스타트 해볼게. 시간이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이 정도 속도에서 출발했어. V0로 볼까? 자, 출발했어. 그럼 점점 어떻게 되지? 이동 거리가 커지지.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자, 처음에 기준점부터 출발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붙는 양이 많아지지. 이형수 이거 나저 코스 그려주세요.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건 몇 차원일까? 이거는 2차. 이거는 몇 차원수? 이거는 2차원이 증가하니까 1차원수가. 자, 1차원수를 내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이게 x축이 시간이거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 속도는 함수값은 처음 속도 V0에 스타트 기울기가 A야. 1만큼 지나가면 A 증가하겠지. 2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 A 증가하겠지. 3만큼 지나면 또 A 증가하겠지. T만큼 지나가면 그렇지. A, T만큼 이렇게까지.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암기해도 좋고 1차 함수구나 기울기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 자, 얘를 갖다 이제 넓이로 그려볼게.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1초일 때 뭐가 나와? 1초일 때 함수값이다. 또 이 사다리꼴 이렇게 여기 두 칸 1초, 2초, 3초 하면 1초, 2초, 3초 이때 이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동되는 변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2차 함수값을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임의로 시간 t일 때의 함수값을 보고 싶어. 자, 시간이 t일 때 이동된 거리로 하자. 그 아래분의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아래분의 넓이가 이렇게 변이가 돼.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야. 시간이 1초, 2초, 점점점 t초가 됐어. 자, 이 사다리꼴 넓이는 얼마일까요?
얼마지? 이동변인 S라고 해볼게. 자, 아랫변, 윗변 V0. 아랫변이 뭐야? 이거였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돼. S는 V0 2V0 곱하면 V0 T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A T죠. 이렇게 해서 몇 차함수? 2차함수. 지금은 별로 외우고 싶지 않지? 당분간은 그냥 갈게. 시간 있으면 저절로 외우실 거야. 근데 M 아니어도 다 풀이야. 왜냐면 2차함수를 안 풀고 넓이를 풀 거야. 문제들 거의. 괜찮아요? 이해했어?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들 풀 건데 뭐 시대 14페이지에 6번 김민재 김현우 우지우 김재현 박래인 풀어볼게요. 직선상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니까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야. 근데 시간 위치 그래프가 나왔어.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4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꾸 얘로 해석해서 풀려고 그러면 오류가 나고 수식이 막 그렇잖아. 그래서 뭐를 바꿔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 뭐를 바꿔야 돼? 시간.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로 바꿔줘. 문제를 너무 존중해주지. 왜냐면 얘로 해석할 건 별로 없어. 시간 속도로 바꿔 그려야 해석할 여지가 더 생겨.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죠? 3. 아니 3이 아니라 처음에 스타트해서 쭉 속도가 커질 건데 근데 앞에 얘기 안 했구나.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거꾸로 여기다 될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여기 2차 함수였잖아. 그 기울기가 속도를 기울기가 속도를 특정한 점에서는 순간 속도라고 그러고 두 점은 평균 속도라고. 그래서 기울기 구하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부호만 볼게. 이게 지금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가지? 기울기를 봐봐. 처음에는 가파르게 있다가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지. 그런 그래프로 위치가 한단 말이야. 이 얘기는 속도가 점점 준다는 거야. 플러스로 시작했지만 기울기 양수야.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양수가 돼. 근데 이거는 등가속도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몇 차 함수로 그려줘야 돼? 1차 함수로 그려줘야 돼. 근데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로 들어가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리고 직선으로 그려야 돼. 물리원은 등가속도 먼저 볼까? 근데 몇 초에 얘가 딱 기울기가 0이 되지? 그렇지. 4초일 때 속도가 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잘 보면 3과 7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건 뭐야? 3이라는 위치에서 시작을 했지만 속도가 0이 됐을 때 위치는 얼마야? 7이니까 얼마나 이동했지? 위치의 변화가 4야. 그럼 이 넓이가 얼마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위치 변이지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넓이잖아. 이 넓이가 얼마나 된다고? 4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4여야 되니까 밑변이 4면 이 높이는 얼마야 되지? 그래서 속도가 처음에 2로 시작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 그럼 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가 몇 초까지 보는 거야? 문제를 보니까 6초까지 볼 거야. 6초. 그럼 이게 대칭성이잖아. 얘하고 이건 무슨 뭐야? 막꼭지각이니까 얘하고 닮음이지. 여기가 2야. 4. 여기는 몇 대 몇 닮음이야? 2대 1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야? 2야. 그러면 여기 4대 10. 2배잖아. 그럼 얘도 2배 되지? 요 길이는 얼마야? 그래서 요 높이는 얼마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 켜볼게. 기억 2초일 때의 속력은? 여러분 2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예요? 2초는 여기 센터지. 여기 2초일 때 속력은 얘랑 같으니까 여기 4야. 여기 2초야. 여기서 얼마? 딱 반 내려와야지. 여기는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1m/s고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기울기라고 그랬지? 가속도는 요 1차 함수의 기울기야. 지금 시간이 4 증가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줄었어? 2 줄었지?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거 떼고 0.5 맞습니다. 디귿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자 0에서 6초까지 여기에 0에서부터 6초까지 여기 평균 속도야 속력이야?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 평균 속력 물어봤지? 평균 속력 물어보면 이거 조심해야 돼. 0에서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물어보잖아. 분모가 6인 거 맞는데 6초니까 속도는 변이거든. 변이야. 이동거리로 하면 안 돼. 여기가 넓이가 4였지. 얘는 넓이가 얼마야? 1일 거 아니야. 2대 1이니까 넓이는 4대 1이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앞으로 4 간 다음에 뒤로 1만큼 후퇴한 거잖아. 하지만 변이를 계산하면 안 되고 속력을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를 분자에 올려야지. 얼마를 올려야 돼? 얘가 4, 얘가 1. 그렇지. 4가 1에서 6분의 9라고 해줘. 조심해야 돼. 긋고 6분의 5라고 붙여 주시고 답은 2번 이연이 됩니다. 이해했어? 좀 어렵지?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풀면 한 2등급 정도 될 거. 틀리면 3등급으로 내려가고 이 정도는 알고 풀어야 돼. 하나 더 풀게. 7번에 8번 보자. 이런 게 진짜 수시로 풀면 힘들다야. 엄청 고통스러워. 선생님 어릴 때는 과학학원도 없고 혼자원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 수식으로 풀었어. 그래프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프로 보세요. 같이 한번 가볼까? T0랑 D를 구하는 문제. 자, 일단은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왔는데 스타트가 속도 6으로 시작해서 14로 끝났어. 근데 처음에는 가속도가 양수야, 어때야? 분수잖아. 그리고 나중에 가속도가 양수야. 속도가 줄다가 중간에 다시 속도를 높이는 거지. 시작이 속도가 얼마야? 6m/s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6이 시작점이야. 스타트 하고 쭉 줄어. 몇 초? -1씩 줄여가야 돼. 그 다음에 ET0를 찍고 돌아서요. ET0 이후에 OT0까지 이 시간 동안에는 가속도가 양수야. 그 속도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높여서 가야 돼. 그래서 얼마로 끝나는 거야? 14m/s로 속도가 끝나. 기울기가 가파를까 완만할까? 얘보다는 절대값이 크지.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2라고 써있잖아, 가속도가. 얘는 이제 -1이고 얘보다는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가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자꾸 도형으로 가야 돼. 자꾸 1차함수, 2차함수 풀겠지만 수식이 많아지는 걸 경계해야 돼. 그래서 봐봐. 얘는 단위 시간당 1식이지. 얘는 단위 시간당 2식이지. 그럼 기울기 부호 신경 쓰자. 복잡해. 기울기 가파르게 정도가 기울기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1.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얘보단 얘가 더 가파른 거야. 그림 좀 그런가? 얘가 2t0 지났고 얘가 5t0면 여기는 3t0다. 시간 간격이.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준 게 지금 2t0 시간이 지났잖아. 얼마큼 줄었어? 마이너스 1씩 단위 시간당. 그럼 줄어든 양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속도를 이렇게 되면 속도가 얼마나 줄어들까? 1초에 빼기 1 해야 돼. 2초에 빼기 2야. 3초에 빼기 3 해야 돼.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2t 제로 지났어. 그럼 얼마나 빼야 돼? 그래서 1초 지나면 1칸, 2초 지나면 2칸, 3초 지나면 3칸, 2t 제로 지나니까 얼마 빼줘? 2t 제로 빼줘야지. 그럼 여기 얼마야? 6 빼기 2t 제로 이렇게 돼. 자, 여기 찍고 쭉 올라가야 돼. 내는 단위 시간당 가속도가 2야. 두 번째 라운드는 1초 지나면 2, 또 1초 지나면 또 2, 또 1초 지나면 2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3t제로 지났지? 그럼 높이를 봐.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높이 가야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응? 얼마야 돼? 그렇지. 1초당 2씩 늘어야 되니까 3t0면 2 곱하기 3t0에서 6t0가 늘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은 뭐야? 자, 6에서 시작해서 2t0 뺀 다음에 다시 6t0를 더하면 이 높이는 얼마냐? 6 플러스 4t0가 문제에서 14인 거야. 그럼 t0가 얼마니? 6 더하기 4t0가 14니까 t0는 2조. 2가 돼. 문제 볼게. t0 값은 2야. 찾았죠? 그다음에 또 뭐 구하래? d 구하는 거야. d가 뭐예요? 전체 이동거리. 이 아래 넓이네. 이 아래 넓이는 어떻게 돼?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풀 거야. 얘들아 여기 와, 여기 와봐. 선생님이 좀 사다리꼴 넓이 쉽게 구하는 거. 자, 이런 사다리가 이렇게 나와. 사다리꼴이. 근데 왜 높이를 알아? 여기가 뭐 6이고 여기가 높이가 뭐 4야. 뭐 더해서 일어나고 해도 좋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평균 속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 그냥 구할 거야. 4하고 이게 평균이 얼마니? 센터가 얼마야? 5지. 얘를 높이로 잡아서 2분하게 만든 다음에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만약에 밑변의 길이 1이면 넓이는 5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되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지금 2니까 빼면 얼마야? 2지. 여기 높이가 여기가 6이야. 여기가 2고 여기 6이니까 센터 얼마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4였나? 센터가 얼마지? 8. 여기 각각의 높이가 돼서 직사각형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얘는 높이가 4짜리고 얘는 높이가 8짜리니까 더하면 4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게 얼마냐? 얘가 4, 얘가 8. 밑변의 길이가 이거 얼마지? t가 2니까 얘는 4, 얘는 6. 그래서 4, 4, 16 더하기 6, 8에 48 해서 64.
지금은 그냥 사다리꼴로 구하지 뭐 저렇게 하나 하겠지만 이게 언제 쓸모가 있냐면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너다섯 개 나올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미지수가 껴 있어서 수식이 늘어질 때, 이럴 때는 직관적으로 평균의 평균 뭐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할 거거든.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다 답이 뚝 나오는 거. 연립방에서 풀지 않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사다리꼴을 가지고 넓이 구할 때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푼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 조금 쉬었다 할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